안녕하세요. 조하나의 아일랜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급주의와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발화지점이자 한국 사회의 소위 민주, 진보, 지식층이라고 불리는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채널에 잘 가요 20세기 유시민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어요. 사실 한국 사회가 메시지 그 자체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이 유시민에 대한 영상이 바이럴되자 많은 분들이 저에게 너 따위가 뭔데 감히?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뭐 어떻게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죠. 서울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기득권도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인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홀홀 단신 인디 정신으로 사는 아웃사이더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그런 제 삶에 조금도 후회는 없어요. 모든 건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누군가의 기준에서 보면 저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죠. 만만하고 우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직업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될 생각도 없습니다. 지지하는 정당도 없어요. 소설가 최인우는 서유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어떠한 현실 정파에도 가입하지 않기. 가장 진보적인 정파의 가장 진보적인 순간만을 가장 짧게만 지지하기. 이게 저의 시민윤리입니다. 저는 그 어떤 정치인이나 권력자에게 빚진 것이 없어요. 노무현에게도 문재인에게도 조국에게도 심지어 이재명에게도 빚진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은 우리의 세금으로 고용한 대리인이자 직원일 뿐 숭배해야 할 연예인도 지켜줘야 할 우상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직원이 일을 잘하면 박수 쳐주고 못하면 해고하면 그만이에요. 거기에 무슨 부채가 있고 의리가 필요하고 용역이 필요합니까? 민주당, 국민의힘, 이 대한민국 거대 양당이 한 세기에 가깝게 만들어온 이 진영 논리라는 세 장을 저는 부수고 싶습니다. 제가 다수에 속하지 않아도 제 의견이 소수여도 누군가가 정해준 정답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단독자로서의 개인이 되고 싶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시민들이 늘어날 때 정치권의 괴물들은 자연스럽게 파산할 거예요.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구태인 건 마찬가지입니다. 낡은 것들은 사라질 거예요. 이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는 개인들의 시대니까요. 개인의 지성으로, 개인의 양심으로 저는 꼿꼿하게 서고 싶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도 비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구성원 중 하나이고 주권자입니다. 이거면 자격은 충분한 거 아닌가요? 대한민국 주권자로서 제가 할 수 없는 말이나 하지 말아야 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회의 높으신 양반이나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저는 본질적으로 인간을 관찰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왜? 라는 질문을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걸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사회학, 역사학, 심리학, 언론학, 문화인류학, 문화심리학, 예술비평, 대중문화 연구 등 모든 인문사회과학 학문과 연구, 담론과 토론은 전부 사라져야죠. 그런 세상에서 AI와만 놀면서 살고 싶으신가요? 인간은 왜? 라는 질문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이 때론 정치일 때도 있고 정부의 통치술이나 선전술, 공공정책일 때도 있고 사회현상일 때도 있고 시사나 뉴스일 때도 있고 축구일 때도 있고요. 영화나 음악, 미술 등 예술일 때도 있고요. 내 가족, 친구, 연인, 상사, 해외 생활할 때 만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혹은 사회의 특정 표본 집단을 대표하는 한 인물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에서 저는 영화도 다루고 사회 이슈도 다루고 정치도 다룹니다. 이 모든 정치,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이 인간은 왜? 라는 질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영화 리뷰를 올리면 웬 정치 얘기를 해? 라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뭐 정치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죠. 매일 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값, 반찬값부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 기름값, 대중교통비, 그리고 가정, 학교, 직장, 동호회, 동네 반상회까지 아이돌 팬덤이나 문화예술 산업계 전반에서 일어나는 일 모두
그러니까 인간이 둘 이상 있으면 일어나는 일 모든 게 정치입니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활동하는 것만이 정치가 아니라는 거죠. 조지 오웰이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책도 정치적 편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다. 예술이 정치와 무관해야 한다는 견해 자체가 이미 하나의 정치적 태도다. 여기서 정치란 넓은 의미로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려는 욕망,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사회의 형태에 대한 타인의 생각을 바꾸려는 욕망을 말합니다. 아리엘 도르프만은 당신이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정치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는 건 아니다 라고도 했죠. 사실 나는 정치적이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말입니다.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이 없다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자체가 실제로 정치적인 행동이 되기도 해요.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떤 정책에 대해 나는 정치엔 관심 없어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학생은 그 정책이 자신의 학교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그 정책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무시하거나 기존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그 정책을 지지하는 행동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아무런 입장을 취하지 않는 것도 결국은 하나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그 자체로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정치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정치적 결과를 낳는데 영향을 끼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해석의 권력이 지나치게 한 사람에게 쏠리는 걸 경계하면서 김어준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제 글을 오래 구독해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때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우리 민주진영의 보배를 너 따위가 감히 비판하냐 하는 식이었죠. 그러다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2달 만에 김어준과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조국 사면 이야기를 꺼낼 때부터 이미 유시민은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해가 바뀌자마자 올해 들어서 유시민이 유난히 자주 유튜브에 등장해서 상대 진영이 아닌 자기 진영 공격을 조금씩 빌드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지난 3월에 유시민이 그 매블쇼에 나와서 ABC론을 펼치면서 뉴 이재명이 작전 세력이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뉴 이재명이 본 유시민의 궤변이라는 제목의 글을 써서 많은 분들의 공감을 받았어요. 사실 그때부터 우리 작가님 비판하지 마 하는 사람보다 제 생각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걸 피부로 느끼긴 했지만 그때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 제 글을 SNS에 공유하는 바람에 그 유시민 팬들, 여기서 유시민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자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하니까 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유시민 팬들의 엄청난 악플과 조롱, 비하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원도 아니고 지지자도 아니기 때문에 뭐 별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민주당이 또 배가 불렀구나. 헌정사상 초유의 내란이 일어났고 인수위도 없이 볼펜 한 자루 없이 시작한 자기 정부를 또 기어코 자기 손으로 망가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지난 6.3 지방선거에 내란 세력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해주더라고요, 민주당이. 참 무능하고 비겁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유시민이 또 김어준과 최욱의 유튜브에 나와서 촉법, 용역평론가 이야기를 하기에 그때 제가 쓴 글이 바로 이 채널에 제가 영상 에세이로 올린 잘 가요 20세기 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엔 또 다른 김어준 계열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유시민이 뭐 어물전, 썩은 내, 비린내 얘기를 하고 또 한 이틀 후에 MBC 뉴스아이킥에 나와서 또다시 현 정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의 앞에 늘 그가 썼다는 그 신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신간이 유럽 기행에 관한 내용인데 그의 발언 내용은 유럽 기행과는 아무 상관없는 현 정부 비판이었어요. 그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비판이 현실을 왜곡하고 굉장히 좀 이상한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고요. 유시민은 오래전부터 김어준 체육의 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이제는 뉴미디어 유튜브의 시대다.
김어준과 최욱의 역할이 정말 크다라면서 그 기존의 전통 미디어들을 재래식 언론이라는 그 비하와 조롱의 멸칭 안에 가둬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유시민을 따라서 이 전통 미디어를 재래식 언론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부르고 있죠. 그런데 자신이 그 며칠 전에 그 재래식 언론인 MBC에 나와서 JTBC,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같은 다른 재래식 언론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정치 비평하는 걸 보고 조롱 비평이라고 또 헐뜯고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들이 조롱인 이유는 순전히 자신을 비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시민 자신이 말하면 정당한 비판이고 다른 이가 자신을 비판하면 조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거 아닌가요? 유시민은 자신 스스로 작용을 일으켜 놓고 그에 대한 반작용은 늘 자신에게 유리하게, 자신에게 호의적으로 일어나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지금 유시민은 자기 스스로 재래식 언론이란 멸칭을 선사한 MBC에 나가서 신간을 앞에 떡하니 세워두고 뉴 이재명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이상하고 기괴했어요. 유시민은 좋든 싫든 대한민국에서 인지도와 대중성이 가장 높은 자칭 타칭 진보 지식인이자 작가이자 정치평론가입니다. 민주당 분들은 경각심을 버리면 안 될 겁니다. 리얼미터가 최근 그 7월 셋째 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그 요인 중 하나로 최근 유시민이 매블쇼에 나와서 한 발언, 이재명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를 지목했어요. 민주당이 좋든 싫든 인정을 하든 안 하든 민주당이 아무리 부정해도 이 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유시민과 조국을 민주당 사람으로 봅니다. 유시민이 계속 이러면 앞으로 무당층이나 중도는 민주당에 치를 떨면서 더 돌아서겠죠. 어쩌면 유시민이 진짜 바라는 게 그런 건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유시민처럼 자기 진영을 공격하는 발언은 무당층, 중도에겐 정말 진절머리 나는 정치 혐오를 부추기는 행태거든요. 노무현에게 민주당이 한 짓을 민주당원만 기억한다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중도도 무당층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마치 본인들이 다 이룬 것 마냥 특권의식, 선민의식에 젖어서 거들먹거리는 그 민주당 기득권들도 정신을 좀 차리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번 하는 이야기인데 과거의 영광에서 그만 깨어나서 유능하게 일해서 결과 실적으로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고 시민들의 기준입니다. 사실 제가 더 이상 유시민의 발언을 반박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언어는 이미 사실관계에 논리가 전혀 없는 감각과 주술의 언어로 변한 지 오래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이번에 유시민이 왜 하필 어물전, 비린내, 썩은 내를 언급했을까? 왜 하필 냄새라는 감각을 언급했을까? 이건 꼭 깊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이 냄새라는 감각이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심장하거든요. 저는 유시민이 이걸 의도치 않고 그냥 쓴 표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텍스트를 제대로 체크해서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시민은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득권 엘리트라는 특정 집단의 형질을 대표하는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민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성적이나 말투나 행동이 아니라 냄새 때문에요. 엄마 없는 호라비 냄새가 난다고 돈 많은 집 외동딸 혜리는 민지에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잔인함은 반박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어요. 성적이 나쁘다는 말에는 성적표를 들이밀 수 있습니다. 거짓말쟁이라는 말에는 알리바이를 댈 수 있죠.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말 앞에서 아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몸에서 나는 냄새는 자기가 잘 맡지 못합니다. 민지가 아무리 코를 끙끙대며 확인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냄새를 판정하는 권한은 언제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나홍진의 영화 호프에도 비린내가 있습니다. 날것의 살, 피, 물기. 그 냄새들은 인물을 설명하지 않고 인물의 위치를 표시합니다. 어디까지가 사람의 자리이고 어디까지가 짐승의 자리인지 냄새가 먼저 선을 긋죠. 봉준호의 기생충은 이 감각의 정치학을 가장 정확하게 찍어낸 작품일 거예요. 극중 박 사장은 기택에게서 나는 냄새를 두고 몇 번이나 코를 찡그립니다. 지하철을 오래 탄 사람의 냄새, 반지하의 냄새라고요. 박 사장은 그 냄새를 딱히 나쁜 냄새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저 선을 넘어오는 냄새라고 말할 뿐입니다.
이 영화가 정확히 짚어낸 건 계급은 때로 소득이나 학벌이 아니라 코로 먼저 판별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옷을 잘 차려입고 말투를 다듬어도 냄새는 위조되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완강한 계급의 방어선입니다. 조지 오웰은 위건부두로 가는 길에서 노동자들의 하숙집 풍경을 기록하며 가난이 냄새로 감각되는 과정을 가감없이 그렸습니다. 그가 그 책에서 정면으로 건드린 건 상류층이 하층민을 멀리하는 진짜 이유가 계급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에게서 냄새가 난다는 감각적 확신일 때가 많다는 사실이었죠. 냄새는 이렇게 오래전부터 계급을 가르는데 가장 자주 동원된 감각이었습니다. 대놓고 하는 논리적 차별은 부끄러워도 은근히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감각적 거리두기는 부끄럽지 않다고 사람들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속여왔어요. 이 문학과 영화가 오래도록 냄새를 써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냄새는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서 낙인을 남겨요. 논리는 반박되면 무너지지만 냄새는 반박당하지 않습니다. 한번 코에 박히면 몇 년이 지나도 그 사람 이름 옆에 붙어 있죠. 그래서 냄새는 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가난한 집 아이에게, 육체 노동자에게, 노인에게, 이주민에게. 냄새 난다라는 말을 들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쪽에는 언제나 자신이 냄새를 판정할 자격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이 서 있습니다. 후각은 5가지 감각 중에 가장 이상한 감각이에요. 눈은 감을 수 있고 귀는 막을 수 있지만 코는 막아도 숨을 쉬는 한 계속 무언가를 들이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는 동의를 구하지 않죠. 상대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스며듭니다. 다른 감각은 대상과 나 사이에 거리를 두지만 후각은 그 대상의 입자를 내 몸속으로 끌어들입니다. 누군가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과 자신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긋는 거예요. 나는 이쪽, 너는 저쪽. 냄새는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배제의 언어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1963년 저서 스티그마에서 낙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회는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에게 표식을 찍고 그 표식은 그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을 오염된 것으로 만든다고. 중요한 건 그 표식이 낙인 찍히는 사람의 성질이 아니라 낙인 찍는 사람과 낙인 찍히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냄새도 정확히 이 구조를 따릅니다. 냄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누가 누구에게 냄새 난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느냐가 문제예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한국 정치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냄새가 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시민은 최근 몇 달 사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단계를 밟아서 비판 수위를 조금씩 올려왔습니다. 유시민이 본격적으로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이 불발된 직후부터였죠. 처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을 증축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필연적으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며칠 후 난데없이 어물전 비유를 꺼냈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선을 파는 어물전도 비린내가 나기 마련이라고. 그러니 썩은 내가 나기 전에 정화해야 한다고. 자신처럼 후각이 예민한 사람이 먼저 말을 해줘야 한다고 말이죠. 이 비유를 한 겹씩 벗겨보자고요. 그는 생선을 파는 상인이 아닙니다. 손님도 아니에요. 그는 그저 가게 밖에 서서 코를 킁킁거리면서 안쪽을 향해서 냄새가 난다고 외치는 사람입니다. 아직 썩지는 않았지만 곧 썩을 거라고. 내 코가 그렇게 말한다고.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이시나요? 냄새는 원래 씌어지는 겁니다. 민지는 냄새를 맡히는 쪽이었고 냄새를 판정한 건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유시민은 그 구조를 뒤집어서 자기가 판정하는 자리에 올라섭니다. 낙인의 피해자가 서는 자리가 아니라 낙인을 부여하는 재판관의 자리죠. 그리고 그 자리는 매우 편리합니다. 왜냐하면 냄새는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감각이잖아요. 내가 그 냄새가 난다는데. 누군가가 유시민에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나요? 그러면 유시민은 내 코가 예민해서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이런 대화가 성립하는 세계에서는 어떤 반론도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화법은 비평이 아니라 주술에 가깝습니다. 점집에 앉아서 애군이 보인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통계를 들이밀 수는 없는 것과 같죠. 그 유시민이 냄새를 들고 나온 시점을 보면 이 화법의 정체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건 사실관계에서부터 어긋납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고 다가오는 10월 2일 시행이 확정돼 있어요. 검찰청은 없어지고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이 되면서 수사는 중수청으로 넘어갑니다.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정부는 작년 7월에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대행체제로 버티고 있어요. 몇 달 뒤면 사라질 그 검찰총장 자리에 새 사람을 앉히는 일이 무의미하기 때문이죠.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안 한 게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없애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부에서도 이만큼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뭐 했나요? 그때 민주당 의원들 제 기억으로는 검찰 수사권 제한 두고 공수권 설치하면서 그 고결한 검찰개혁 다 이룬 척 자기들끼리 생색 다 내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실권 되치기 당하고 지금은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그 공수처가 매년 수십억 예산을 쓰면서도 무용지물이 되었는데 아주 이를 악물고 모른 척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유시민이 그 정부의 무능함과 비겁함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가면 필패한다라는 말을 한 걸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시민의 비유법처럼 문재인 정부가 비린내를 넘어 썩은 내가 진동할 때 왜 한마디도 못했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본질적인 검찰개혁의 문제는 저 같은 서민이 생각하는 검찰개혁과 민주당,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 그리고 김어준과 유시민이 말하는 검찰개혁이 서로 다른 말이라는 겁니다. 유시민은 조국처럼 사회복지국가를 외치는 굉장히 관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학술적으로 진보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들이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그들과 현장에서 함께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서울대 출신 엘리트가 책상머리에서 관념적으로, 학문적으로, 추상적으로 진보를 외치는 겁니다.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이 나라에서 진보를 외친 사람들은 지금 그 어느 기득권의 자리에도 올라가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사회적 약자편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일을 합니다. 유시민과 조국은 그리고 스스로 진보라고 외치는 민주당은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면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어떤 결과와 실적으로 증명을 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무당층이고 서민인 저에게 검찰개혁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범죄 피해자가 되었을 때 억울하지 않게 효율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그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권력을 이용해서 빠져나가지 않는 것. 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엔 피해자가 서민이 아닙니다. 정치인 권력자예요. 노무현의 검찰 탄압 서사는 명분일 뿐 조국이 피해자입니다. 조국을 핍박한 검찰에 대한 사적 복수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민주당 다음 차기 대권 주자로 조국을 세우려는 유시민과 김어준 세력의 명분에 힘이 생기죠. 검찰이 다 잘못한 거다. 조국은 죄가 없다. 하지만 과연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미 조국은 3%도 안 되는 지지율과 6.3 지방선거 패배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2030 세대의 조국당 지지율은 0이에요, 0.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정치인과 권력자가 검찰에 탄압받았다는 그 서사에 저는 제 권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들러리를 서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처럼 민주당 정치인이 외치는 검찰개혁과 서민 자신의 입장을 분리해서 보는 시민들이 이미 많이 있어요. 7월 한국갤럽조사에서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61%,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뿐이었어요. 그가 요구하는 더 강한 그 검찰개혁은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실적으로도 여론으로도 그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는 유시민의 논리는 자리가 없어요. 남은 무기는 하나뿐이죠. 사실과 논리가 필요하지 않는 말, 그래서 반박당하지 않는 말, 감각, 냄새. 그리고 그 무기는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리얼미터가 최근 7월 셋째 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분석하면서 그 요인 중 하나로 유시민 작가의 이재명 정부 필연적 실패 발언을 명시적으로 지목했어요. 여론조사 기관이 이름을 적어 넣을 만큼의 파괴력입니다. 후각을 자랑하던 사람이 실은 냄새의 발생원이었던 것이죠. 지난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둔 그 5월 28일이었어요. 유시민은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을 겨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동자 출신 여성이 명문대 남편과 결혼해서 자기가 고향됐다고 느꼈을 거라고, 발이 공중에 떠 있다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는 노동자를 비하한 사람을 비판하겠다면서 노동자 출신 여성의 계급적 처지를 조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남편의 출신을 발판 삼아서 신분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여자라는 그림을 그린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머릿속에는 이미 사람의 층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자리와 아래에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층을 판정할 자격을 가진 자기 자신. 논란이 커지자 유시민은 대상을 비하한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자기 내재적으로 분석했을 뿐이라고 했어요. 이 문장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의 모든 발언에는 항상 이 안전장치가 붙습니다. 나는 공격한 게 아니라 분석한 거다. 나는 편든 게 아니라 진단한 거다. 어물전 비린내, 썩은 내도 같은 구조예요. 비판이 아니라 진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선란형 발언, 그 대선을 나흘 앞둔 시점에서 던져진 그 분석은 보수 진영을 넘어서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때 한국노총이 공식 논평을 냈고요. 그 정의당 박원석 전 의원이 학벌 우월주의에 여성 비하와 노동자 비하가 겹친 발언이라면서 사과를 요구했어요. 탄핵광장에서 배운 동지 언어의 최소한을 저버렸다는 질타였죠. 자기 편을 향한 자기 편의 사과 요구. 이것이 그 발언이 만든 진짜 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장에 대해서 유시민은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즘 그 유시민이 하는 발언들을 보고 그 얼마 전에 한 장의 문서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유시민이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의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어요.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한동훈이었습니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시민은 유죄를 받았고 2024년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어요. 한동훈이 따로 낸 민사소송에서는 2024년 12월 4일 3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들보다 3년이나 앞선 2021년 1월 23일에 그는 이미 정식 사과문을 써서 올렸습니다. 그것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그리고 그 사과문은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올라왔어요. 그 문장들을 읽어보면 지금 그 검색하시면 유시민 사과문 치면 나오는데 그 워낙 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 문장들을 지금 다시 읽어보면 와, 유시민이 이렇게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유시민은 썼습니다. 사실이 아니었다고도 인정했어요.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겠다고 했어요. 검찰 관계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썼습니다. 자신이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서 논리적 확증 편향에 빠졌다고 했어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마지막 문단에는 그의 각서가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치 비평을 이미 그만두었고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하지 않겠다고. 일절하지 않겠다고. 일절. 이건 자기 정치 인생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 순간이에요.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그 허위 앞에서 자기가 가장 경멸하는 검사에게 자기가 지키겠다던 노무현의 이름을 걸고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리고 이 사과문이 쓰인 때가 언제였는지를 봐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그러니까 자기 진영이 집권한 시기였어요. 보수 정권의 검찰이 그를 몰아세워서 벌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편이 정권을 잡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 때문에 굴욕을 당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진영 안에서 당한 망신은 밖에서 당한 망신보다 100배쯤 아픕니다. 밖에서 맞으면 순교자가 되지만 안에서 무너지면 그냥 우스운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그날의 그 굴욕이 지금 유시민이 하는 말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 다시는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는 그 유시민의 약속은 얼마나 갔을까요? 2025년 대선에 그 선란형 논란이 터졌을 때도 그는 다시는 정치 비평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반대편에게 욕을 먹는 것보다 자기 편에게 공격받는 게 더 아프다고 하면서 말이죠. 이제 정치 비평은 그만두고 낚시나 다니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낚시 채널마저 접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는 은근슬쩍 또 돌아왔어요. 어떤 해명도 없었죠. 그에겐 명분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망해가고 있다.
냄새가 난다. 나에겐 분명 그 냄새가 난다. 그리고 ABC론가, 마키아벨리, 재건축론가, 용역, 촉법, 이재명 정부 필패론, 어물전, 비린내, 썩은 내를 근거로 들었던 거죠. 은퇴하고 복귀하는 이 순환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만 최소 서너 번은 돼요. 그때마다 그는 자신의 퇴임이 진심이었다고 말했고 그때마다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시점에는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재명 대통령의 필연적 실패를 이야기하던 그 방송에서 카메라 앞에는 늘 그의 신간이 놓여 있었죠. 그 책은 방송 직후에 그 교보문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어요. 이 구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결정적 국면에 등장한다. 논리나 이성으로 반박 불가능한 감각적이고 주술적인 언어로 판을 흔든다. 파장이 커지면 물러난다. 잠잠해지면 새 책과 함께 돌아온다. 발언은 상품이고 은퇴는 다음 시즌을 위한 휴직입니다. 그가 정치 비평을 그만두지 못하는 이유는 소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그가 일으킨 이 모든 파장에 자신의 존재 가치와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유시민은 제17대 국회의원 시절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에 몸담았던 기간을 제외하면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에 당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의 정당 이력은 이래요. 개혁국민정당을 창당했다가 스스로 해산시켰어요. 열린우리당으로 갔다가 대통합민주신당을 거쳐 무소속이 됐습니다. 국민참여당을 만들었다가 통합진보당에 합쳤어요. 그 뒤 무소속을 거쳐 정의당에 적을 뒀습니다. 만들고 부수고 합치기를 반복한 이력입니다. 그러는 동안 그가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곳이 지금의 민주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수십 년째 민주당의 얼굴로 삽니다. 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대부분 유시민이 민주당 사람인 줄 압니다. 노무현 재단 이사장, 참여정부 장관, 신노의 상징이라는 간판을 걸고 말이죠. 책을 팔 때도, 조회수를 올릴 때도, 방송에서 화제를 만들 때도 그 간판을 빌렸습니다. 당적이 없다는 게 왜 중요한가? 책임의 구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아요. 선거에 나가서 국민에게 심판받지도 않습니다. 당직자로서 결과를 감당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의 말 한마디는 정부와 당 지지율을 흔들고 민주당 전당대회 국면에 개입해서 영향력을 행세합니다. 손익계산서를 치면 그는 이익만 계상하고 손실은 계상하지 않는 장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손실은 매일 그 어물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선거로 뽑히고 당적을 가지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들이 떠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여파는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국민이 떠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시민의 발언을 골라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이 민주당 갈등이 커지는 게 자신들에게 나쁠 게 없다는 말이 나와요. 보수 쪽에 유시민 같은 인물이 왜 없냐고 묻는 사람이 있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만들 필요가 없어요. 상대 진영이 가진 걸 이렇게 공짜로 가져다 쓰면 되니까요. 현재 국민의힘 여러 정치인들과 패널들이 유시민에게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민주당이 역사와 가치를 공짜로 활용하는 이 미천이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려면 그가 실제로 역사의 무게를 짊어졌던 순간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밤 하나를 꺼내보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하던 2024년 12월 3일로 돌아가 보죠. 담을 넘은 사람은 유시민이 아니었습니다. 국회 앞에서 밤새 군인들 앞을 몸으로 막아선 사람들도 그가 아니었어요. 계엄해제 결의안을 표결시킨 것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것도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 밤을 만든 건 이름 없는 시민들과 보좌진과 국회로 달려간 의원들이었고 그 뒤를 헌법기관인 국회가 마무리한 거죠. 그 시기에 유시민도 물론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렇게 말한 사람은 수천 명이었어요. 그는 여럿 중 하나였습니다. 대체 가능했어요. 그 승리에 그의 특별한 지분은 없습니다. 여기서 반론이 나오겠죠. 유시민이 그 시국에 신경안정제였다는 말이죠. 하지만 이건 대한민국 시민 대다수가 합의한 평가가 아닙니다. 매블쇼와 뉴스공장 같은 특정 채널이 반복해서 그 표현을 밀어붙이면서 만들어낸 프레임에 가까워요. 실제로 그 밤을 극복해낸 건 유시민이나 김어준, 체육 같은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중 많은 이들은 특정 유튜브 방송이 아니라 이재명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달려갔다고 훗날 증언했어요.
그 KBS에서 국회로 달려간 시민들 그 인터뷰를 쭉 모아놨으니 한번 체크해보세요. 내란을 극복한 건 방송에 기대지 않고도 스스로 사유하고 판단해서 몸으로 실행한 대다수 시민들의 집단 지성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대한민국 시민들의 공을 유시민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유시민이 신경안정제였다는 그 평가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 공로가 지금 그가 부리는 언행의 면죄부가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위로의 노동과 진단의 노동은 다른 자격을 요구해요. 공포에 질린 사람에게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과 자기 진영의 대통령을 향해서 필연적으로 실패할 거라고 확정 선고를 내리고 저주를 퍼붓는 일은 완전히 다른 무게의 발화예요. 전자는 근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이 필요로 했던 건 팩트가 아니라 위로를 받고자 하는 감성의 영역이었고 그는 그 역할을 해냈어요. 후자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나라의 국정 운영 방향을 두고 내리는 판단이자 대한민국의 집권당이자 전당대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발언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는 자격이 진단할 자격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아요. 더 눈여겨봐야 할 건 방향입니다. 내란 직후 그가 한 일은 사람들의 공포를 가라앉히는 일이었어요. 지금 그가 하는 일은 반대로 불안을 지피는 일입니다. 신경안정제였다는 사람이 이번에는 각성제라면서 처방을 남발하고 있어요.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상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 처방이 매번 그의 발언권과 존재감이 크게 붉어지는 시점에 정확히 맞춰 나온다는 것이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불발 직후, 6.3 지방선거 직전, 민주당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직전, 이럴 때 말이죠. 그는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파장이 필요할 때는 파장을 공급합니다. 그러니 신경안정제였다는 과거의 공로는 지금의 발언을 검증해서 면제해주는 훈장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여론의 온도를 얼마나 정확히 읽고 그때그때 다른 처방을 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에 가깝습니다. 이 대비가 그의 위치를 정확히 설명합니다. 진짜 역사가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그는 여럿 중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 진영 내부에서 그는 자기 진영 대통령의 지지율을 흔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국민이 만든 승리에는 슬쩍 올라타고 내부 갈등에는 혼자 커다랗게 서서 파장만 남기고는 책임 없이 사라져요. 그가 왜 하필 자기 진영만 흔드느냐라는 질문의 답도 여기 있습니다. 유시민이 국민의힘을 아무리 때려도 그쪽 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말이 실제로 무언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대는 민주당 딱 하나뿐입니다. 어물전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속담에서 꼴뚜기는 가게에서 가장 하찮고 볼품 없는 것이죠. 그런 게 하나 끼어 있어서 전체가 욕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물전에서 냄새를 만드는 존재는 구석에 하찮은 게 아니에요. 정작 그 가게의 상인도 아니면서 수십 년째 가장 크고 유명한 좌판을 차지해온 사람입니다. 그 좌판의 신용으로 책을 팔고 이름을 얻고 명성을 얻고 이제 그 좌판을 향해 냄새가 난다고 삿대질을 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아니고 당원도 아닙니다. 특정 정당의 앞날이 걱정돼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다른 지점입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감각과 주술의 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대중을 선동하는 기술. 그것이 정치 비평이라는 이름을 달고 통용되는 상황. 그리고 그 말의 결과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김 부장에서 민지가 당한 게 정확히 그겁니다. 냄새가 난다는 말은 증거가 필요 없어요. 반박할 수도 없어요.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는 낙인이에요. 아이들은 그 말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본능적으로 알았을 뿐이지만 성인 남자가 그것도 수십 년 말과 글로 밥을 먹은 지식인이 그 무기의 성능을 뻔히 알고도 일부러 골라 쓰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2021년 1월 유시민은 한동훈을 향한 사과문에서 자기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겼다고. 그 문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누군가 냄새가 난다고 말할 때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건 냄새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디에 서 있는지입니다. 가게 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인지 물건을 사러 온 손님인지 아니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자리에 그저 그 가게가 망하길 바라면서 그 가게 자릿세가 떨어졌을 때 들어올 준비를 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기다리며 일부러 냄새를 피우는 사람인지 12월 3일 그 밤에 담을 넘던 사람들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후각이 예민하다고 자처한 사람도 없어요. 그들은 그저 몸으로 그 자리를 막았을 뿐이고 그 몸들이 만든 결과 앞에서 나중에 코를 들이밀며 냄새를 논한 사람은 정작 그 담을 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위험 앞에서 몸을 던진 시민들의 감각과 안전해진 뒤에야 나타나서 냄새를 판정하는 이 유시민의 후각 사이의 거리, 그 거리를 정확히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입니다. 지금까지 조아나의 아일랜드였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제 영상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나만의 위도에 꼭 맞는 섬에서 편안히 머무르세요.